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 온 국민이 자신들이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며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 인도의 총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시점부터 전문가들은 인도에서만큼은 민주주의 체제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가진 거대한 영토 속에 수많은 민족, 종교, 언어, 계급 등이 분열되어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는 독립한 이후 군부 독재나 쿠데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정부의 간섭 없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며 독보적인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억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에선 총선 시즌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인도의 29개 주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만 10억 명입니다. 그리고 이 10억 명은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 기간도 약 40일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선거 시즌 때만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인도 헌법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관위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도 정치의 만연한 부패와 연고주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투표에서만큼은 모두가 진심인 걸 보면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수긍이 갑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고 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정부가 10억 명이나 되는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도시들이야 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시골이나 고산지대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심지어 인도 헌법에 지정된 공용 언어가 22개이고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포함하면 1000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영토에 흩어져 있는 10억 명의 유권자들과 그리고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 불가능할 것 같은 민주주의 선거가 인도에선 가능합니다. 먼저 인도는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로부터 반경 2km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는 투표소만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투표소 100만 개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요원들만 해도 약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산도 오르고 사막이나 정글을 통과하고 강과 바다를 건너가서 단 한 명의 유권자들도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투표 기간 중 선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 인력부터 시작해서 기차, 버스, 헬기, 배, 비행기와 같은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교통 여건이 안 되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메고 걸어야 합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었겠죠. 이것이야말로 극한 직업일 겁니다. 반경 2km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도 남아있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유권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비장애 아이템이 있습니다.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선관위 직원이 검지 손톱에 특수 잉크를 칠해줍니다. 검지 손톱에 칠해진 이 잉크는 최소 2주에서 3주 동안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특수 잉크이기 때문에 중복 투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투표가 끝나면 잉크가 칠해진 검지 손가락을 위로 올리며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인도는 이 방식을 통해서 누구나 동일한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평등 원칙과 함께 또 다른 효과를 보고 있는데 2주에서 3주 동안 잉크가 지워지지 않다 보니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나 쉽게 구별이 가능하죠. 얼룩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검지손가락에 묻은 잉크는 인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데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꼬리표를 누가 달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투표 동료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약 10억 명의 유권자 중 25% 유권자가 글자를 모르는 문맹 인구입니다. 이러한 문맹 인구들을 위해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정당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영국에게 독립한 직후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1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유권자들을 돕기 위해 각 정당들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그려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현재 총리인 모디가 속해 있는 인도 인민당은 연꽃당이라 불리기도 하고 최대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는 손바닥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그림으로 자신의 정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언어와 영어, 힌디어 등을 투표용지와 선거 관련 자료에 넣어서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가요?
인도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생각하나요? 이런 거대한 선거 이벤트가 최근에 끝이 났고 총선 결과는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인도 주가 지수가 6%나 폭락했었죠.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주창하며 인도 경제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를 했습니다. 실질 성장률도 매년 7%대를 유지하며 여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인도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인도 증시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주식 시장 규모가 세계 6위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인도의 위상을 드높인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디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왜 증시가 6%나 폭락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모디 총리의 국정운영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총 543석의 의석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두 번째 임기일 때만 해도 모디 수상이 이끄는 정당인 BJP와 궤를 같이 하는 여러 연합들을 보통 NDA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총선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도 BJP에서만 350석이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NDA 세력까지 다 합하면 543석 중 약 40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투표함을 막상 까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BJP에서만 350석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NDA를 다 포함해서 286석으로 끝이 난 겁니다. 2014년 이후에 모디가 집권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BJP당 단독으로 항상 과반수를 넘어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간신히 여당연합 의석을 포함해 과반을 살짝 넘긴 겁니다. 간신히 과반을 넘겼다는 메시지는 모디 총리의 향후 방향성이 이전과 달리 불안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인도의 성장성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신히 연정을 통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만약 민주동맹에 속해 있는 몇몇 당이 이탈해서 야당 쪽으로 붙어버리면 모디 총리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야당 쪽은 완전히 대패를 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인도의 야당 세력도 인도 국가개발 포용동맹을 결성했고 이를 이끄는 대표 야당은 근본 중의 근본인 국민회의입니다. 간디와 네루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영향력 있는 당인 거죠. 2014년에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줄곧 힘 한 번 못 썼지만 이번에 전체 야권을 다 합해서 200석 이상을 얻었으니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 국민들은 모디 총리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대외적으로는 인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은 7%에 육박했는데 인도의 고질적인 실업 문제와 일자리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인도 경기가 좋은 이유는 건설 분야의 인프라 투자나 주식시장과 같은 몇몇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니 일반 국민들이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중상층이나 상류층들은 수혜를 받고 있겠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디 집권 이후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2,40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러 취업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구 비율이 20대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젊은 청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졸업하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농업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기껏 공부 다 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농사를 짓거나 단순 판매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대규모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국가 사업을 시도했지만 공장 짓고 외국 공장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조 분야도 하나의 국가 간 경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밸류 체인 또한 구축돼야 하는데 인도에는 그런 기반이 없으니 비효율적인 거죠. 인도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청년층이 과반이 넘습니다. 결국 인도 선거의 키포인트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모디의 임기 동안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기에도 취업난과 실업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살림살이가 좋아지셨습니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